안녕하십니까. 제3장 독창적인 발상과 표현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내용은 올바른 문자 쓰기, 바른 문장 쓰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있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남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읽고선 독서 감상문의 도입부입니다. 문장의 호응, 문장의 길이를 중심으로 첨삭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먼저 띄어쓰기는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 줄 간의 어떤 변화도 없고 단락 간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한번 바꿔보도록 하십시오. 자, 82페이지 바른 문장 쓰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간에 서로 소통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독창적인 생각을 풀어낸 글을 할지라도 문장이 바르지 않으면 잘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바른 문장에 담는 것은 글쓰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죠. 말하기에도 정확한 합법 구사가 필요하지만 글에서는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쓸 때는 될 수 있도록 짧게 써야 됩니다. 주와 서술이 서로 간의 호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띄어쓰기와 맞춤법에도 유의해야 되겠죠. 읽는 도중 독자가 의아해하지 않고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바른 문장을 쓰려면 정확한 단어도 사용이 필요하겠죠. 의미는 같아도 문장과 문단, 글 전체에 어울리는 단어를 써야 이해가 공감하는데 될 수 있겠죠. 마지막 퇴고할 때에는 이 점에 유의해서 자신의 좋은 생각, 독창적인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장 쓸 때 짧게 쓰는 습관을 많이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의 문장의 크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라는 세 가지 혼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혼문장을 가지고 응용을 하게 되겠죠. 이 세 가지 문장을 중심으로 하여 문장을 읽거나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을 집어넣거나 문장의 길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긴 문장을 짧은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아주 긴 문장을 쓸 수 있지만 글쓰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 문장의 길이를 한 줄 발 이내로 쓰자고 제안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한 호흡에 읽히는 문장의 길이가 한 줄 반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 번 읽어야 비로소 의미가 파악된다면 좋은 문장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문장을 짧게 쓰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내용적으로 한 문장에 하나의 정보만 담아야 됩니다. 한 문장에 많은 정보를 담을 경우 읽는 사람이 정보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글이 쉽게 익히게 쓰려면 되도록 문장을 짧게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을 쓰다 보면 긴 문장도 잘 쓸 수가 있겠죠. 짧은 문장 쓰기에 능숙해야 소통 상황에 맞게 길이를 조절하며 바른 문장도 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군더기를 넣지 않고 쓰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들 마케팅의 원칙을 알고 계시죠? 최소의 경비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본다는 그런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소한 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추구하는 경제적인 원칙도 어느 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수식어를 줄이면 군더기가 없는 문장이 완성이 되고 깔끔하게 완성이 된 문장을 볼 수 있겠죠. 미사학 요구를 쓰지 않는 것도 군더기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 성분 사이에 서로 간에 호응을 시켜줘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여러 문장이 안기거나 연결되면 자신도 모르게 호흡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 줄 반이라고 했죠. 숨을 쉬고 읽을 수 있는 그 길이가. 그래서 이때 맨 앞에 나온 주어가 맨 끝에 서술어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길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호응이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 성분과 성분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문장을 비문이라고 하고 있죠.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간형어, 서술어의 호응 등에 유의해서 바른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접속어를 적게 쓰자 하는 조건입니다. 접속어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을 접속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접속어들은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그런데,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같은 말들이 접속어라고 할 수 있죠. 접속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과의 관계를 규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접속어를 덜 써면서 문장을 이어서 나가다 보면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문장 보호를 제대로 쓰자. 문장 보호는 종결 의미에 따라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년문, 감탄문으로 나누게 되겠죠. 문장 끝에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 찍히는 내용을 보면 온전,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등이 쓰이게 되겠죠. 이 느낌에 따라서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텔레비 자막에 보면 문장 보호가 너무 많이 쓰이게 있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 일반 글에서도 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물음표나 느낌표를 만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미에 맞게 문장 보호를 잘 쓰는 것도 바른 문장을 쓰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장 보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평소 실수하는 부분을 찾아 바로 잡도록 하십시오. 문장 보호에는 여러분들이 요즘은 문자로 쓰고 이렇게 보니까 느낌표라든지 물음표라든지 온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빠지게 있죠. 그렇지만은 글을 쓸 때는 꼭 이 문장 보호를 잘 쓰도록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쉼표라든지 마침표라든지 앞의 예시문에 수정된 문장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에 나가 있는 문장을 붙여져 있는 글을 여러분들이 짧은 문장으로 의미가 분명하게 한번 곤치어 봤습니다. 곤치기 전 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와의 나왔다. 이렇게. 그리고 3년 전 나는 공고를 나왔다. 공대에 들어왔을 때는 책가는 벽을 샀고 살다시피 했는데 책을 안 읽었던 나였는데 정말 나는 책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3년 전 나는 공고를 졸업하고 바로 공대에 입학했다.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1학년 때에만 왜 1학년 때였냐면 그 뒤에 재수강이라고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재수강이라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1학년 때만 해도 나는 책에는 관심이 없었다. 정말 나는 책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정말 책가는 담을 샀고 살다시피 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책을 읽어야 하고 독후감을 써야 하는 이유는 두두두두두두 만약 책을 읽고 독후감을 안 쓰면 첨삭을 해줄 수 없고, 자, 첨삭이라는 말은 이렇게 띄어쓰거나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쓴 글을 고쳐서 안 내면 학점을 안 준다고 그 말을 교수님께서 하셨어. 나는 순간 멘붕이 왔고 어쩔 수 없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를 바꾸면 이렇게 바꿔지죠. 그랬던 내가 이번에 책을 읽었다. 이유는 교수님의 엄포 때문이었다. 이번 학기에는 책들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책을 읽은 뒤에는 또 감상문을 써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글을 첨삭해 돌려줄 겁니다.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갑니다. 하고 오리엔테이션 수업 시간에 글쓰기와 말하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순간 나는 멘붕에 빠졌다.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책을 읽었다. 처음엔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니 조금씩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책 한 권을 다 읽게 되었다. 이거를 수정 한번 해볼게요. 처음엔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었다. 참고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니 어느새 조금씩 책 읽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고민이 했을 때 이만저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책 한 권을 다 읽게 되었다는 것을 어느새 조금씩 책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책 한 권 더 읽었다면 너무 대단한 발전을 한 것이다.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었는데 큰 감동을 받은 것 같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책이었지만 읽으면서 감동을 크게 받았다. 이후 과제가 아닌데도 다른 책 한 권 더 읽었다.
책을 못 읽던 나로서는 진짜 발전한 느낌이다. 이 말은요, 느낌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남한테 보여주는, 남이 봤을 때 느끼지는 그런 의미의 개념을 둘 수 있겠죠. 3년 전 나는 공고를 졸업하고 바로 공대에 입학했다. 1학년 때만 해도 나는 책에는 관심이 없었다. 정말 책과는 담을 쌓고 살다시피 했다. 그랬던 내가 이번에 책을 읽었다. 이유는 교수님의 엄포 때문이었다. 이번 학기에는 책들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책을 읽은 뒤에는 또 감상문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글을 첨삭해서 돌려줄 겁니다.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갑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글쓰기와 말하기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순간 나는 멘붕에 빠졌다. 당황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책을 읽었다. 처음엔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었다. 참고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니 어느새 조금씩 책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서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은 책이었지만 읽으면서 감동을 크게 받았다. 이후 과제가 아닌데도 다른 책을 한 권 더 읽었다. 책을 못 읽던 나로서는 진짜 대단한 발전이다. 자, 글 고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있던 곤치기 전의 내용하고 곤친 후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이게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것이겠죠. 띄어쓰기와 맞춤법의 익히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띄었을 때 간단하게 어떻게 띄워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아드리겠습니다.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의라는 것을 한번 넣어서 말이 되면 띄우고 말이 안 되면 붙이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한글 맞춤표는 표준어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 맞춤표 제1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춤법을 쓰느냐? 한글 맞춤법은 발음 표기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하게 되겠죠. 자, 얼굴이 먹으니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경우에는 얼굴이 먹으니로 될 수 있겠죠. 이것을 얼굴이나 먹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떠올리기 어렵게 되겠죠. 얼굴이는 얼굴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먹으니는 먹다라고 이 단어의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굴이 먹으니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 따라 어떤 데는 소리대로 쓰고 어떤 데는 어미를 살려서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둬야 하겠죠. 띄어쓰기와 맞춤비 읽기의 두 번째입니다. 문장에 각 단어에 띄어쓰면 원칙으로 하는데 어떻게 띄우느냐? 한글 맞춤법 제2항 조사는 그 말 앞에 붙여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조사라는 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글 맞춤법 제2항은 우리가 글을 쓰면서 특히 어려워하는 띄어쓰기를 다루게 된다. 이 항은 조사는 그 앞 말에 붙여 쓴다는 제41항과 함께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말에서 단어는 9개의 분사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간형사, 감탄사 중에서 조사 이외에는 모두 띄어서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밑줄 친 걸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의, 이더라도, 는, 있다, 가, 펼친, 에서부터, 되었다, 에, 이었다, 은, 이었다. 이렇게 밑줄 친
글들이 있습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은 조사나 접사 어미인데 이럴 때는 앞말에 붙였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이 이 의는 친구라는 의미, 그 다음 말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짓이더라도 거짓을 표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자친구의 말이 거짓이더라도 나는 그녀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띄웠어야 되겠죠. 그러면 반면에 의존명사는 띄어쓰게 됩니다. 의존명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를테면 아는 것 명사죠. 나도 할 수 명사죠. 불완전 명사라고 하죠. 먹을 만큼 아는 이를 만났다.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 오래다. 같은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혼자서는 도저히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말이 반드시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는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먹어라. 만큼 먹어라. 아는 만났다. 이를 만났다. 내가 뜻한 알겠다. 바를 알겠다. 내가 떠난 오래다. 지가 오래다. 그래서 뜻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꾸며주는 말이 반드시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겠죠.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명사 앞에 띄어쓰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1학기에는 시험을 잘 못 보고 리포트도 제대로 내지 않아 C 플러스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글쓰기와 말하기를 재수강하고 있다. 이 예문에서 지난, 잘못, 제대로, 2번 같은 말이 이어지는 말이 꾸며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때는 1학기, 지난 1학기, 못을 잘이라고 못을 보고 제대로 내지 않았어. 이번 학기에 이렇게 서로 꾸며주는 말을 들 수 있죠. 이렇게 말을 꾸며줄 때는 부사어나 간영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잘 살피면서 수식어 다음에 한 칸 띄우면서 발음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토익 공부를 하고 있다. 여기서 하고 띄우고 있다. 이 줄밑글 친 내용을 어떻게 보면 본 영어와 보조 영어 관계로 생각하면 붙여서도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띄어쓰기 법칙 두 번째입니다. 명사도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서는 경우에도 붙여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2시 30분. 그 다음 경제학 개론 제1가, 취업을 두려워 하는 대학 4학년, B동 6층이라고 2014년 3월 24일 이렇게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음절로 된 단어는 연이어 나타날 때는 붙여야 되겠죠. 그때 그것은 걔네들 두 사이에 웬일이 있는 거야 할 때 이 그때 그것으로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사장님 이왕이면 좀 더 큰 것으로 달라니까요. 이것을 사장님 이왕이면 좀 더 큰 것으로 달라니까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야, 이 말 저 말 다 필요 없고 너는 조비를 가져야 때 참석이나 잘해. 이 말 저 말을 붙여서 이 말 저 말로 표현하면 되겠죠. 선물로 받은 라벤더 화분이
요새 부쩍 누렇게 뜨더니 가른다란 잎이 한입 두입 떨어진다. 이 한입 두입은 연속되었기 때문에 한입 두입으로 이렇게 붙여서 쓰면 될 수 있겠죠. 띄어쓰기와 맞춤법의 익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에도 사전에서 놓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띄어써야 될지 붙여야 될지는 앞에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시면 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글자를 찾아보시면 띄어쓰기 붙인 글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무엇 형태의 수식 관계는 띄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우리글, 우리말, 인연중, 지난 여름 등은 사전에 나온 그대로 붙여 써야 됩니다. 또한 그것, 그중, 이것처럼 단음절로 된 말들이 꾸밈을 받을 때 붙여 서도록 해야 됩니다. 문맥에 맞는 적절한 단어 서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평소에 사전을 찾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글을 쓸 때 독자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 중 사전 검색을 활용하면 문장, 문단, 글 단위에서 각각의 사항에 맞는 정확한 표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전을 찾으려면 단어가 문맥에 맞게 잘 써는지 파악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죠. 다음은 한 해외 봉사단체의 슬로건이다. 밑줄 친 부분의 단어를 바꾸어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 내 젊음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 자, 팔아, 사고. 팔면 되겠죠. 사면 되겠죠. 자, 이런 것은 이 슬로건에서 밑줄 친 부분이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 슬로건보다 강렬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젊음을 팔아 마음을 사고 싶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문맥에 맞는 단어를 가려 쓰는 습관을 지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밑줄 친 단어를 바꿔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죠. 너 한 번도 밥을 먹고 계산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정말 나하고 틀려. 후배가 손으로 편의점 앞에 서 있는 뚱뚱한 남자 교수님을 가르쳤다. 글자가 틀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달라를 가르치다를 곤치면 어떤 의미를 넣느냐면 너는 한 번도 밥을 먹고 계산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정말 나하고 달라. 후배가 손으로 편의점을 가리켜 뚱뚱한 남자를 가르쳤다. 이렇게 건치지게 되겠죠. 문맥에 맞지 않거나 생소한 어려운 단어는 의미 전달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로 바꾸어 쓰는 습관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틀려 가르쳤다. 달라 가르쳤다. 이렇게 건치야 되겠죠. 밑줄 친 부분의 단어를 바꾸어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K 선배는 자신이 신입생 시절 대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개념이 정리되지 않아서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자, 여기서 개념이 정리되지 않아서 이것을 생각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K 선배는 자신의 신입생 시절 대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조금 부드럽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서
개념 또는 목표를 대체할 경우 뒤에 있는 소설의 개념 뒤에 서지 않았으로 한번 바꾸면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선배는 자신의 신입생 시절 대학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개념이 서지 않아서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념을 생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바꾸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저희 M 쇼핑에서 새롭게 선보인 가방이 있거든요. 컬러풀한 색상들 마음에 드시죠? 우선 블랙 색상 인기가 많은데 화이트 색상, 레드 색상, 블루 색상, 브라운 색상 다 예쁜데 저는 레드 색상이 참 좋아요. 이 위문은 홈쇼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소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영어의 형용사나 명사를 우리말과 같이 섞다 보니까 국적이 묘한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돌이켜보면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컬러풀, 블랙 이런 곧이어 영어를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바꾸었으면 오히려 고객들에게 더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장에서 좋은 것 같아요를 참 좋은 것 같아요를 좋은 것 같아요로 이왕이면 좋네요,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바꾸면 더 전달사항이 좋겠죠. 자신의 느낌의 판단을 이야기할 때 뭐뭐 한 것 같아요 하는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애매모호하지 않게 쓰기. 다양한 조사와 의미의 변화에 유의해야 됩니다. 한국어는 조사와 의미의 세임새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 조사에는 주어와 목적어, 소수로, 보어 등 문장 성분을 정해주는 격조사도 있지만 의미를 세분화하는 조사도 보조사도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느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김은의 장편소설의 칼소리의 첫 문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 꽃은 피었다. 꽃이 피었다. 이 두 가지의 결에서 김은은 첫 문장에서 꽃이와 꽃은 무엇으로 쓸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않기 쓰기. 다양한 조사와 의미의 변화에 유의하자. 한국어는 조사와 의미의 새롭게 쓰임새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조사에는 주어와 목적어, 소수로, 보어 등 문장 성분을 정해주는 격조사도 있지만 의미를 세분화하는 보조사도 있다. 어떤 조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조사의 의미 변화에 유의하자.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의 장편소설 칼소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죠. 버려진 꽃이 피었다. 김문은 첫 문장에 꽃이와 꽃은 무엇을 쓸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죠.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고. 그럼 두 번째 유의할 것은 두 문장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남자친구만 키가 크다. 내 남자친구도 키가 크다. 자, 비교해서 만이라는 것은 유일한 존재고 비교해서 같은 분류에 도라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죠.
이 두 개의 문장의 의미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같은 의미의 문장이지만 보조사의 서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로 읽혀지게 되겠죠. 내 남자친구만 키가 크다. 내 남자친구도 키가 크다. 다른 의미로 읽어지죠. 그래서 우리 말은 다르고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하나만 바꿔도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사와 의미의 변화에 유의하자. 세 번째, 그는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중앙도서관 4층의 열람실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거를 문장에서 공부하다는 공부하 더하기 니은 더하기 다가 결합된 표현을 둘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라는 기본형에 다양한 의미가 붙게 되면 공부하고 공부하는데 공부하다가 공부해서 공부하다가 등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사와 의미의 변화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장 끝에 나오는 서술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오빠는 집안이 좋고 돈도 잘 벌고 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친절하고. 자, 여기서 우리 한국어의 특징이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난 왠지 사귀고 싶지 않네. 자, 여기서 서술어가 뒤에 나왔죠. 그래서 한국어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결정하는 서술어가 문장 맨 끝에 나오게 되죠. 영어는 다르죠.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지만 우리 한국어는 주어 서술어 이렇게 맨 끝에 문장이 나오게 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듣거나 읽어야만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도 이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장을 써야 합니다. 수식어와 비수식어는 나란하게 쓰자.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오랫동안 바퀴벌레와 집 먼지 진드기로 동생은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자, 여기서 수식어가 비수식어 거리가 멉니다. 오랫동안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오랫동안 바퀴벌레가 아니죠. 오랫동안 집먼지도 아니고 오랫동안 내 동생도 아니고 오랫동안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자, 수식어와 비수식어의 거리가 먼 문장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문장은 수식하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바퀴벌레와 집먼지 진드기로 내 동생은 오랫동안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식어와 비수식어를 나란하게 선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오랫동안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나란하게 써지게 되는 겁니다. 비동문과 사동문을 꼭 필요할 때만 써야 되겠죠. 비동문이나 사동문은 꼭 필요할 때 쓰자. 비동문은 비동이나 사동 표현을 많이 쓰는 영어의 수동태의 문장의 느낌을 주게 되겠죠. 웬만하면 능동형들 쓰도록 해야 되겠죠. 간단하로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을 한다. 나는 사랑을 당했다. 이렇게 의미의 개념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이 그 문제는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어졌다. 이것을 국회에서는 그 문제를 많이 논의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날이니까
집에 가면 환기시켜야지. 이것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환기해야지. 내가 이번에 남자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바꾸느냐면 내가 이번에 남자친구 한 명 소개해 줄게. 자, 시켜 줄게와 해 줄게 어떤 사동과 능동의 의미의 개념을 느낄 수 있겠죠. 중의적인 문장을 피하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중의성은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의적인 문장은 행동의 주체와 객체를 혼돈으로 불러올 수도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문장 안의 위치를 잘 보고 꾸민 관계에 유의해서 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Y 교수님의 아들 영현 씨는 가족보다 여행을 좋아한다. 이거를 가족과 여행을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여행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이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바꾸면 Y 교수님의 아들 영현 씨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 여행하는 것을 더 좋아한단다. 이렇게 바꾸면 이해가 빨리 올 수가 있겠죠. 자, 중의적인 문장을 피하자. 두 번째, 세미는 아버지 그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고 자기 소개 시간에 말했다. 세미는 자기 소개 시간에 말했다. 무엇을? 아버지의 그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러면 세미는 하가신 아버지의 대표작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고 자기 소개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미는 자기 소개 시간에 자신이 그린 아버지의 초상화를 그 어떤 그림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중의적인 문장을 피하게 될 수도 있겠죠. 용주는 눈물을 훔치면서 걸어가는 지우의 뒷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걸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먼저 용주는 이것을 바꿔보도록 하죠. 자, 영주는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다. 무엇을? 눈물을 훔치면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해서 눈물을 훔치면서 걸어가는 지우의 뒷모습을 용주는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여기 좀 더 내용이 전달성이 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를 쓸 때 이런 중의적인 문장에 대해 유의하여 적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9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음은 외국에서 온 남학생의 글이다. 첨삭전의 글을 읽고 문장 길이와 호응, 맞춤법, 띄어쓰기에 유의해서 한번 건치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다 건져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필사를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필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글을 쓸 때 혹은 말을 할 때 문법을 되새기면서 문장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필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겠죠. 뭐에 대한 직관에 의해서 말을 하고 우리는 글을 쓰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글쓰기 말하기는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 읽고 듣는 입장에 서서 자신의 언어를 성찰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냐면 각자가 쓴 글을 조금가 돌려 읽으며 글 쓰니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신의 글 쓰는 습관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점검해 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문법적 습관이나 표현을 알고 고치면 보다 정확한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또한 녹음해서 다시 들으면 말하는 습관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리면 자신의 평소에 어떻게 말하는지 알 수 있겠죠. 녹음한 것을 들어보면 이런 개인적인 언어 습관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지, 끝을 어머버리지 않는지, 비수거를 쓰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적어서 그것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연습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연습을 하실 때는 바른 말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점을 교정해야 될지 목록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자, 말하기의 습관입니다. 첫 번째, 청자와 시선을 맞추지 못합니다. 손을 어디에 둘지 몰라 머리를 쓰다듬거나 얼굴을 만지면서 말을 하고 있죠.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리가 작아지게 되죠. 그냥 그러다가 다시 말하는 등 표현으로 자주 반복하게 되겠죠. 인강이나 자소서 등을 줄임말로 써서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하기 습관에서 고쳐야 되는 습관이겠죠. 좋은 문장 필사하기. 자, 좋은 문장을 여러분들이 필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바르고 정확한 문장을 쓰고 아름답고 독창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좋은 문장 필사하다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글쓰기에는 어떤 망도가 없어요. 하지만 많이 읽고 많이 쓰면서 그 효과를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문장을 필사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좋은 문장을 필사해서 머릿속에 두면 되겠죠.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작가들은 선배 작가의 작품을 필사해서 문장 쓰기를 연습했다고 고백을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 잘 쓴 문장을 필사하게 되면 그 문장의 어휘의 선택이라든지 수사법, 사고의 흐름을 몸으로 연습하기는 쉽지 않지만 글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한번 봤죠? 미생이라는 드라마. 작가 윤태호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만화죠. 만화가가 되겠다고 한 뒤로 스토리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만화가가 되겠다고 한 뒤로 스토리 걱정은 하지 않았다. 소설을 열심히 읽으면 스토리는 잘 쓰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때부터 집에 있는 만화책을 모두 버리고 글로 된 책을 무조건 필사하기 시작했다. 드라마 모래시계 대본, 최인호 시나리오 전집 등을 모두 베꼈었다. 사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다루는 데만 익숙해. 글씨를 쓰려면 좀이 쑤시고 어딘가 아프다. 그래도 꾹 참고 필사를 계속했다. 일종의 자기학대 과정이었다. 윤태호의 내 데뷔작 쓰레기 같았다 시사인물 2013.5에서 자, 이게서 윤태호가 말한 고백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림은 내가 스토리나 이런 거는 참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그림이 아니고 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참 힘들죠. 여러분들이 집에 간다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면 가다가 못을 보고 하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만 글로 표현하려면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필사 연습에는 철저한 계획과 인내가 필요하게 되겠죠. 시작할 때는 주 1회씩 3개월을 지속하시고 그 다음 3개월은 주 3회씩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을 살펴보면서 필사한 글을 선택하고 스크랩한 후 그대로 한번 옮겨 써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점차 글 내용의 자기식으로 변형, 필사하는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의 내용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되 자기만의 표현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모방해서 창조를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글을 읽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조건으로 저자가 제시한 간결함과 리듬, 쉬움과 같은 것들이 자신의 글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또 관심 있는 분야의 칼럼을 한 편 골라 필사해 보도록 보죠. 자, 이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 필사한 것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